무게감을 더할 뿐. 아메리칸 엑스프레스 메탈 에디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0일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주목할 소식들입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지난 1분기 가계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 덕분에 전체 가계소득은 소폭 증가했지만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소득은 3년 6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미국 2위 완성차 업체 포드와 손잡고 미국의 전기차 배터리 합작 법인을 설립합니다. 전기차 시대를 맞아 배터리 제조사와 완성차 업체 간의 합종 연횡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해온 더불어민주당이 재산세 감면 기준을 9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기대를 모았던 종부세와 대출 규제 완화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하면서 석 달 전 수준까지 내려앉았습니다. 테슬라의 결제 중단 소식에다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한다는 중국 금융당국의 경고까지 나오면서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첫 소식은 저희 한국경제TV의 단독 보도로 출발합니다. 카카오페이의 후불 결제 방식 교통카드 서비스가 다음 주 정부 승인을 받게 됩니다. 빅테크 기업의 이 시장 진출은 네이버 파이낸셜에 이어 두 번째인데 서비스가 출시되면 카드사의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만큼 수익 개선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성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오는 26일 열리는 정례 회의에 카카오페이 후불 결제 방식 교통카드 서비스 승인안을 안건으로 올려 처리할 예정입니다. 앞서 카카오페이가 금융위 혁신금융 서비스 샌드박스에 이 서비스를 신청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현재는 이용자가 카카오페이에 미리 충전한 금액 안에서 교통카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충전 금액이 부족해도 최대 15만 원 안에서 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카카오페이는 올해 하반기에 이런 후불 결제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사실 빅테크의 후불 결제는 국회 계류 중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이른바 빅테크 특혜법이라며 시중은행과 금융노조, 한국은행 등이 반발하면서 정급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미뤄지자 금융위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우선 길을 터주는 셈입니다. 네이버 파이낸셜도 금융위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지난달부터 20만 원 한도로 후불 결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드사 전유물로 여겨졌던 후불 결제 시장에 빅테크들이 연이어 뛰어들면서 시장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주부나 학생들 같이 이제 신용카드 발급이 안 되는 친구들한테까지 또 이게 허용이 되니까 오히려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수요가 확 줄면서 신용카드 업계 매출이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죠. 특히 후불 결제 시장에 대한 빅테크를 비롯한 핀테크 업체들의 관심은 뜨겁습니다. 후불 결제 서비스가 가능해지면 간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카드사들의 신용카드를 등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카드사에 내는 수수료를 아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NHN페이코, 토스 등 다른 핀테크 회사들도 후불 결제 시장 진출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 빅테크발 공습이 수십 년간 공고했던 결제 시장을 뒤흔드는 태풍이 될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올 하반기 출시 예정인 제네시스 전기차와 기아 EV6가 일반 도로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이오닉5 후속 전기차 모델 출시가 빨라지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저희 한국경제TV가 최초로 이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송민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기도의 한 전기차 충전소에 등장한 제네시스 G80 모델입니다. 지난달 중국 상하이 오토쇼에서 처음 공개된 바 있는 G80 전기차가 도로 위에 모습을 드러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잠시 뒤 올 하반기 출시 예정인 기아 EV6도 나타납니다. 현대차그룹이 운영하는 고속충전소 ePT에서 충전 속도와 주행 가능 거리 등을 최종 점검하는 장면이 한국경제TV 카메라에 포착된 겁니다. 예상보다 빨리 도로 위에 등장하면서 하반기로 예정됐던 출시 시기가 상반기 중으로 앞당겨질 수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거 이제 출시가 되나요, 그러면? 출시가 이제 곧 될 건가 봐요? 그렇죠. G80 전기차는 일반 G80과 외관상 큰 차이는 없지만 라디에이터 그릴에 전기 충전구가 있다는 점과 통풍이 필요 없는 전기차 특성상 그릴이 모두 막혀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특히 지붕에 태양광 패널이 탑재된 것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하루 평균 730W시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재원상 G80 전기차는 고속 충전 시 완전히 충전하기까지 20여 분 정도 소요되며 주행 가능 거리는 450km에 달합니다. 아이오닉5와 전기차 플랫폼을 공유하는 형제차 EV6는 아이오닉5와 크기는 비슷하지만 곡선을 살린 외관 디자인과 충전구가 후방 램프에 위치한 것이 눈에 띕니다. EV6는 사전 계약 당시 3만 대를 조기 돌파하면서 높은 인기를 증명한 바 있습니다. 다만 전 세계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이 벌어지는 점은 변수로 남은 가운데 국내 전기차 업체의 후속 모델 출시 행보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송민아입니다. 올 1분기 우리 가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감소했습니다. 그나마 재난지원금 덕에 전체 가계소득은 줄지 않았는데 이마저도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 더 많이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조현석 기자입니다. 올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38만 4천 원, 1년 전보다 0.4% 늘었습니다. 이런 소득 증가는 3, 4차 재난지원금의 영향이 컸습니다. 실제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과 수당 등 공적 이전 소득은 27.9%나 증가한 반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1.3%와 1.6% 각각 감소했습니다. 정부 지원금으로 명목소득은 소폭 늘었지만 시장소득이 줄면서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소득은 오히려 0.7% 줄었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감소했는데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음식, 숙박 등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감소와 자영업 업황 부진의 영향으로 보여집니다. 정부가 세금과 빚을 내 지급한 정부 지원금의 혜택은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 더 집중됐습니다. 실제 상위 20에서 40%인 4분위의 1분기 공적 이전 소득이 48.2% 올라 1분위 저소득층의 이전 소득 증가율을 앞질렀습니다. 공적 이전 소득도 고소득층인 5분위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공적 이전 지출을 통한 지원이 확대되고는 있지만 이러한 지원들이 일반적인 보편적 지원의 성격을 많이 가지면서 소득 분위가 높은 계층들이 오히려 더 지원을 받거나 혜택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계가 일해서 번 돈은 줄었지만 정부 지원금이 늘면서 빈부 격차는 줄었습니다. 대표적인 분배 지표인 5분위 배율이 1년 전 6.89배에서 6.3배로 개선됐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정부의 포용정책 강화로 소득 분배가 개선됐다고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빼고 시장소득만 따진 5분위 배율은 같은 기간 14.77배에서 16.2배로 더 악화됐습니다. 때문에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분배 악화를 막은 정도에 그쳤을 뿐 소득 개선까지 이뤘다고 평가하기엔 이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 병원 진료 후 실손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여러 번 병원 서류를 떼야 했던 경험들 한 번씩 있으실 겁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험업계 핀테크죠. 이른바 인슈어테크 업체들이 새로운 기술을 내놨습니다. 다만 부작용을 우려한 업계의 반발은 여전히 넘어야 할 산입니다. 정호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병원 진료를 받은 뒤 병원 이름과 진료 내역을 앱에 입력하면 서류가 없어도 실손보험금이 청구됩니다. 최근 인슈어테크 기업들이 내놓고 있는 실손보험 간편 청구 서비스입니다. 업체들이 소비자의 요청을 받으면 병원에서 진료 기록 등을 받아 보험사 등에 전달하는 형태입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택배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데이터가 나가는 병원에서 암호화를 하고 그 데이터가 보험사에서 복화 처리가 되는 방법으로 해서 개인의 민감한 정보는 저희 회사조차도 볼 수도 없고. 약 3,500만 명이 가입한 실손보험은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도 불리는데 정작 보험금을 받는 과정이 복잡해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가입자의 절반 가까이가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는데 절차상의 문제로 포기했다는 응답이 약 70%에 달했습니다. 이 같은 소비자들의 수고를 덜기 위해 인슈어테크 업체들이 직접 나서 실손 청구를 대행해주는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올 상반기 집중과제로 선정했고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보험 소비자가 병원을 다녀오기만 하면 진료 내용이 전산으로 보험사에 전달되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등 제3기관이 이 과정을 중개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소비자단체는 법제화를 통해 보험 소비자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말 이건 소비자나 소비자 관점에서 이걸 좀 봐야 된다고 저희들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많이 이제 무시돼 왔고. 하지만 개인정보 남용과 행정비용 전가, 비급여 통제 등을 우려하는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이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편을 위해서 의협이나 의사 집단이나 병원에 이것을 강제하듯이 너희들이 좀 해라.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그것에 대한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 인프라를 우리한테 강제하지 않으면. 이미 소비자 불편을 인지한 민간에서 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 업권 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 부작용은 줄이고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은 모색해 제도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집니다. 한국경제TV 정호진입니다. 내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는 삼성과 SK를 포함해 국내 4대 그룹 CEO들이 동행합니다. 대규모 현지 투자와 양국 기업 간 교류 협력이 기대되는데 주목해볼 만한 산업계 이슈들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미래차와 배터리 부문입니다. 신용훈, 양현주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는 4대 그룹 CEO들이 모두 동행합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공영훈 현대자동차 전략기획 담당 사장, 김종현 LG에너지솔루션 사장 등 미래산업을 이끌고 있는 대기업 총수와 CEO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룹 내 핵심 사업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CEO들의 동행은 우리 기업들의 미국 투자 확대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4대 그룹 중 가장 먼저 투자 계획을 밝혔는데 앞으로 5년간 총 74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직접 전기차를 생산해 급증하는 북미 전기차 수요에 대응하고 글로벌 시장 선두를 위한 승부수를 띄운 셈입니다. 이 밖에 수소연료 전지차 확대를 위해 연방정부와 협력하고 현지 기업들과는 수소차를 활용한 운송 등 각종 실증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도심항공 모빌리티와 로보틱스, 자율주행 등 정의선 부회장이 야심차게 추진해온 미래 이동수단 사업도 미국 내에서 활발히 전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처럼 현대차가 적극적으로 미국 시장을 공략하는 이유는 바로 전 세계 미래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함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 내 글로벌 공급망 구축 정책에 편승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또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자동차 산업의 중축이 이동하는 변혁기에 종합 모빌리티 기업으로서의 기틀을 다진다는 전략입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전기차 투자와 함께 주목되는 또 다른 부분은 바로 전기차 배터리입니다. 이 배터리 산업은 세계 시장에서 한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로 국내 배터리 기업 3곳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올해 1분기 기준으로 31%에 달합니다. 중국과의 반도체, 배터리 패권 경쟁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미국이 한국 기업에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는 이유입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종현 LG에너지솔루션 사장 등 국내 양대 배터리 기업 수장들이 동행하는데요. 양사의 배터리 분쟁이 마무리된 데다 바이든 행정부의 적극적인 리쇼어링 정책으로 현지 배터리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두 기업 모두 적극적인 투자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미 지난달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죠. 지난해 미국 1위 자동차 업체인 GM과 오하이오주의 제1 합작 공장을 건설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총 2조 7천억 규모의 제2 합작 공장도 설립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또 이와는 별개로 오는 2025년까지 5조 원 이상을 투자해 미국 내 2곳에 독자적인 배터리 공장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SK이노베이션 역시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배터리 1, 2공장 건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추가로 3조 원 규모의 3, 4공장 건설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 SK이노베이션은 포드와 미국 내 배터리 조인트 벤처를 설립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직접 미국 조지아주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 현장을 찾는 만큼 추가로 생산 라인 증설 계획이 발표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배터리 업체들이 미국 내 배터리 생산 비중을 늘리는 것은 미국을 비롯한 북미 시장의 전기차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전기차 시장은 2020년 30만 대에서 2035년 800만 대로 연평균 25%씩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미국은 자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는 미국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탑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죠. 바이든 행정부의 바이 아메리칸 정책에 보폭을 맞추면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북미 전기차 시장을 선점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우리 기업들의 발걸음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이 삼성전자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투자 규모만 20조 원이 넘을 걸로 보이는데 이 소식은 산업부 고영욱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고 기자, 네. 이 삼성의 예상 투자 시나리오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가장 유력한 건 그 삼성 텍사스 오스틴 파운드리 공장의 증설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는 오스틴 공장 주변에 이렇게 디귿자로 된 부지를 용도 변경하겠다 이렇게 신청까지 해놓은 상태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미국 그 텍사스 주 정부와 세금 감면이나 뭐 이런 거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계속 해왔는데 이번 경제사절단 이제 방미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바이든 정부가 이제 지원을 확정하면 이제 삼성전자가 공식 이제 투자 발표를 하는 수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오스틴 이 파운드리 공장을 증설을 하고 네. 미국 정부가 이걸 지원한다. 미국의 지원은 어떤 게 좀 예상이 되고 있죠? 예, 뭐 예단하긴 어렵지만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일정이나 또 이제 반도체 공급망 재편이라는 이제 메시지를 고려를 했을 때는 상당히 이제 파격적인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텍사스주는 지금 이제 그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최대 10년간 세금을 감면해주는 정책을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요. 예. 삼성전자는 20년을 그리고 금액으로는 이제 9천억 원 가까이를 좀 감면을 해달라 이렇게 제안을 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이 부분을 우리의 그 투자 결정의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이제 언급을 한 만큼 미국 정부가 어느 정도는 좀 일부분이라도 수용을 해주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년간 9천억 원 세금 감면을 제한한 상태다. 네. 이 오스틴 공장은 최근에 이제 한파 때문에 좀 가동이 중단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여기 꼭 여기에다 증설을 고집하는 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뭐 일단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세제 감면 혜택이 큽니다. 네. 이제 물론 이제 뭐 애리조나주라든지 뉴욕주 같은 곳도 이제 후보지로 선정을 해놓고 계속해서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긴 한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정전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더 큰 이제 세제 감면을 요구할 수 있는 명분도 충분하고요. 또 반도체 산업의 이제 특성이라는 게 이제 고급 인재가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주변에 이제 텍사스 주립대와 같은 명문대가 있기 때문에 인재를 수혈하기에도 좋고 또 이제 애플이라든지 또 제너럴 모터스라든지 이런 고객사들이 인근에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앞으로 여기서 이제 만들어지는 반도체 제품들이 미 현지에서 이제 팔리기 시작할 텐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들이 좀 생산이 될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까? 네, 이제 현재 오스틴 파운드리에서는 10나노미터 수준의 공정이 제품들이 이제 주력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 자, 이보다 정밀한 7나노미터 이하 수준의 공정을 초정밀 공정이라고 부르는데 이 정도 수준의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곳은 전 세계 단 2곳.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 이뿐입니다. 예. 이제 일부에서는 이제 신설하는 라인은 5나노미터 공정을 구축할 것이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상용화한 가장 첨단의 공정입니다. 다만 제가 이제 삼성전자에 취재한 바로는 이제 지금 당장 반도체 공장을 짓더라도 앞으로 이제 2년 뒤에나 양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이 점을 좀 중요하게 고려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지어지는 공장에는 삼성의 최신 공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겁니까? 네, 뭐 한 발 더 나아가서 3나노미터 수준의 공정이 도입할 가능성도 뭐 없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그 3나노 칩 양산 경쟁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텐데 벌써 경쟁사인 대만의 TSMC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나노급 공장을 미국에 짓겠다 이런 계획을 지금 이제 세우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 파운드리 산업이라는 게 대표적인 장치 산업입니다. 한번 이 시장을 선점하지 못하면 이제 후발주자 같은 경우에는 진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대규모 자금을 투입을 해가면서 따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네. 이 3나노 칩은 이제 현재 지금 가장 최신인 5나노 칩보다 면적은 30% 적으면서도 성능은 15%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객사들이 당연히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고 뭐 이제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는 뭐 다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압도적인 1위 아닙니까? 그렇죠. 하지만 이 파운드리 부문에서는 TSMC가 1위인데 삼성전자랑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이제 삼성전자가 한 3분의 1 정도밖에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최첨단 공정인 이 3나노 양산에 이제 좀 승부수를 걸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삼성 입장에서도 지금 여기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좀 승부를 봐야 되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계속해서요. 네, 다만 이제 그
투자 금액이 지금 당초 알려진 것은 20조 원으로 조금 알려져 있기는 한데 네. 3나노 공정을 구축을 하려면 이제 TSMC의 사례를 보면은 25조에서 28조 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만약에 발표가 된다면 3나노로 발표가 된다면 이보다 더 큰 플러스 알파 수준의 이제 투자 금액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 지금 거의 한 20조 원 정도의 대규모 투자를 할 정도로 미국 시장을 공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데 네. 미국 수요가 되게 큰 겁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네, 그 미국에는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인텔이나 퀄컴이나 엔비디아 같은 이런 큰 대형 IT 회사들이 있고 이들이 또 이제 주요 고객사입니다. 네. 이들과 가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장점이고 여기서 밀리게 되면 TSMC한테 완전히 이제 뒤처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파운드리라는 게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차 같은 곳에 들어가는 시스템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건데 이 중요한 시장을 놓치게 되는 거죠. 네. 지난해 파운드리 시장 규모가 92조 원인데 올해는 6% 성장할 걸로 보입니다. 네. 다행히 지금 이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슈퍼 사이클이 투자에는 적기라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회담을 앞두고 한 가지 또 들려오는 소식이 이 주한 미국 상공회의 있었죠. 암참에서 네. 이재용 부회장 사면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배경이 지금 취재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암참에 이제 직접 이제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뭐 정치적인 메시지는 없다. 다만 지금 이제 총수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런 이제 중요한 어떤 협력이 발표가 됐을 때 네. 이게 결국 공연불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좀 순수하게 전달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더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암참이 이렇게 대부분은 다 미국계 기업이고요. 거기에 뭐 일부 한국계 기업도 있고 반도체 기업도 있지만 정말 삼성전자와의 어떤 이해득실을 떠나서 진짜 우리나라의 경제를 위해서 이런 제안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산업부 고영욱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자동차와 배터리 그리고 반도체까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목해야 할 세 가지 산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회담 결과가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전문가들은 호재로 떠오른 주요 종목들을 중심으로 훈풍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종목의 경우 신중해야 한다는 접근도 나오는데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반영이 돼 있다는 겁니다. 이민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반도체 수급과 코로나19 백신 생산 불안 등 여러 변수로 짓눌렸던 국내 증시가 한미 정상회담으로 숨통이 트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반도체 공급망 투자의 윤곽이 드러나면 가장 먼저 관련 장비주가 눈길을 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ENF 테크놀로지, 원희골딩스와 한미반도체가 거론됩니다. 여기에 반도체 부족으로 소외받았던 자동차 업종의 저평가 매력도 부각될 전망입니다. 친환경차, 특히 전기차에 대한 투자도 성장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완성차 업체들이 미국 시장에 어떤 부분에 투자를 할 거고 그게 이제 전기차나 아니면 미래산업 쪽하고 얼마만큼 연관성을 맺고 있을지 이 부분이 조금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그 부분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이와 관련해 2차 전지 분야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 한국 배터리 셀 기업으로는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 솔루션이, 소재 기업에서는 동아기업,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비엠 등이 눈에 띕니다. 이번 회담으로 코로나19 백신의 국내 위탁 생산과 더불어 아시아 백신 생산 허브국 지정 등으로 국내 백신 접종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점 역시 제약바이오 기업을 들뜨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기대감이 주가에 선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이달 들어서만 백신 위탁 생산 기대감으로 최대 23% 올랐는데 증권사 목표 주가 수준에 다다른 만큼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에서 공개될 투자 계획과 관련해 실제로 수익이 개선될지 실적은 언제 반영될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이번 정상회담과 우리 기업들의 해외 투자 확대가 국내 경제에 가져다줄 변화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해외 투자에 치중을 하게 되면 자칫 국내 일자리와 산업 구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동진 기자가 국제무역 전문가로부터 앞으로 주목해야 할 과제들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이번 대규모 투자가 국내 기업에게는 득이 될 수 있겠지만 배터리, 반도체 등 국내 미래 먹거리 생태계와 일자리에는 반드시 긍정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김대종 교수님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의 경우 이번 투자로 세금, 일자리 등 득이 있지만 이 국내 경제와 기업들에게는 어떤 기회와 이득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미국에 이렇게 대규모 공장을 이전하게 되면 미국의 관세 혜택, 미국은 반도체에 대해서 한 2% 정도밖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아주 중요한 것은 반도체가 무관세입니다. 그렇지만 또 중요한 것은 물량에 대한 쿼터에 대한 제한 이런 것도 풀 수가 있는 거죠. 직접 미국에서 생산하게 되면 현대자동차나 우리나라 LG라든지 삼성은 관세 혜택은 당연히 받을, 관세가 0이죠. 자국에서 생산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뭐 일자리 문제도 혜택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미국에서 직접 생산을 함으로 인해서 미국도 굉장히 좋아지는 거고 또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미국에 직접 공장을 짓고 그렇게 하면 세금 문제, 미국은 그 30년간, 20년간 법인세를 면제해주고 부지를 무상으로 줍니다. 이와 같이 굉장히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뭐 여러 가지 혜택면을 주니까 또 적극적으로 미국에 이번에 투자를 하게 되었다. 또 이번에 이제 백신 보급을 우리나라가 못했기 때문에 뭐 정부의 입장에서는 지금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백신이 보급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대규모의 투자도 해주고 미국으로부터 이제 백신 보급도 좀 받으려고 한다. 우리나라 기업은 미국의 반도체나 전기차 등을 이제 생산 기지를 옮겨주고 또 백신에 대한 원천 기술을 받고 이렇게 양국이 서로 윈윈하는 그러한 효과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하지만 이 국내 경제 전체로 봤을 때는 꼭 긍정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번처럼 차세대 분야와 관련해 대기업들이 해외 투자와 이탈이 계속될 경우 국내 일자리와 산업 구조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저는 정말 우리나라 경제에 아주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외국인 직접 투자, 포린 디렉트 인베스트먼트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직접 투자를 하는 겁니다. 과거에 LG 필립스라고 해서 파주에다가 LG와 필립스가 합작 공장을 지어서 대규모의 디스플레이 공장을 만들었죠. 이와 같은 것이 외국인 직접 투자다. 외국인 직접 투자를 하게 되면 한국 사람을 고용하게 되고 한국에서 생산 기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거고. 외국인 간접 투자라고 하는 것은 FII, Foreign Indirect Investment라고 하는데 한국의 주식과 채권을 투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전체 주식의 지금 40%가 외국인 투자입니다. 삼성전자는 55%가 외국인, KB국민은행은 80%가 외국인 지분이에요. 이와 같이 이제 외국인 투자가 크게 되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우리나라가 기업 가치가 평가가 높아가기 때문에 기업이 자금 조달을 하게 되면 그 자금이 또 기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서 대규모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이와 같은 구조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바로 외국인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에다 대규모 직접 투자를 하게 되니까 한국에서는 당연히 그만큼 일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2019년 말 기준으로 외국인 직접 투자 유출이 유입의 5배가 많아졌고 작년에는 한 3배 정도 늘어났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은 다 떠나고 있다.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도 삼성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많이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러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안 만들어주니까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오히려 공장을 짓고 있다. 그래서 일자리 문제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게 되는 거고 또 법인세라든지 우리나라의 세수에 대해서도 큰 영향을 주는 거죠. 끝으로 바이든 정부는 이 바이 아메리칸 또 미국 중심주의 조세 정책을 펼치면서 기업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법인세를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27%고요. 지방세를 포함하면 27%, 미국은 21%, 일본은 22%고요. 캐나다는 15%입니다.
굉장히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놨는데 이 문재인 정부는 거꾸로 정책을 펴서 법인세를 오히려 올려버려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계속 해외로 나가고 있는 거죠. 주 52시간제를 한다든지 최저임금을 너무 겁덕하게 올린다든지 또 수도권 내에서 공장을 짓거나 생산 인력을 하는 데서 규제를 좀 풀어줘야 돼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너무 기업을 옥죄고 있는 것이 지금 문제다. 우리나라 기업이 구축 효과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정부가 국가 재정을 동원해서만 계속 공공의 일자리만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구축 효과입니다. 그럼 민간 경제가 위축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안 만들어주고 국가 재정을 동원해서 공공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니까 점점 위축되고 있거든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니까 중소기업들은 전부 다 청산을 해버리거나 매각을 해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기업인들에 대해서 좀 북돋아주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달라. 아직은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며칠 전에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500조 원 투자를 한다고 했으니까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기업이 너무 해외에 빠져나가지 않도록 한국 본토 내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우수한 인재를 키워내자. 그렇게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도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다. 온 국민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기업인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모든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주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우리 기업의 길을 살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베트남의 정치, 경제, 법률, 외교, 증권, 부동산, 심지어는 베트남어까지 두루 다 섭렵을 하시고 이제 명실공히 베트남 지역 전문가가 되셨습니다. 요즘 건설 현장의 최대 화두는 역시 안전이지요. 국내 한 건설업체가 직접 체험이 가능한 안전사고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근로자와 시민에 제공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구 대림산업으로 알려져 있는 DLENC의 안전체험학교를 전효성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커다란 쇠망치가 둔탁한 소리를 내며 안전모 위로 떨어집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한 뒤 높은 곳에서의 추락 상황도 재현해봅니다. DLENC가 운영하는 안전체험학교에서는 건설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 상황 20여 가지를 현실감 있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협착 상황을 모형화한 곳입니다. 제가 직접 공사 현장에서의 협착 상황을 경험해 보겠습니다. DLENC는 지난 2018년 업계 최초로 안전사고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학교의 문을 열었습니다. 현장에서의 재해 상황을 재현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취지입니다. 처음에는 사내와 협력사 교육으로 시작했지만 입소문을 타며 주변 학교, 지자체, 정부를 상대로 교육 범위를 넓혔습니다.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안전은 약간 좀 방해 요소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지금의 현실이었는데 직접 체험을 통해서 그런 위험을 알게 되고 자, 이렇게 위험한 상황을 현장에서 방치를 하면 안 되겠다. 개선해야 되겠다. 자, 이런 마음가짐을 실제 안전사고는 여러 공사 현장을 운영하는 건설사로서는 피하기 어려운 재해입니다. 지난해에도 건설 현장에서 458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DLENC는 업계를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안전체험학교를 비롯한 다양한 안전 경영으로 현장에서의 사고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DLENC는 기존의 안전사고를 빅데이터화해 재해를 사전에 예측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장 근로자에게는 경보기와 모션 센서를 보급, 부득이한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DLENC의 안전사고율은 대형 건설사 중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안전을 가장 중요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전체험학교를 통해서 이 건설회사에 있어서의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를 최소화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의 건설 안전을 책임지는 그런 회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DLENC의 경영 문화가 ESG 시대 또 다른 변화의 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해온 더불어민주당이 재산세 감면 대상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오늘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이같이 감면하는 결정에 오는 24일 의원총회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종부세와 양도세의 유예 방안과 대출 규제 완화는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테슬라의 가상화폐 매각 가능성과 중국 금융당국의 민간 가상화폐 거래 불허 발표 등으로 가상화폐가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가상화폐 비트코인은 어젯밤 한때 30% 이상 하락한 3만 달러 선까지 떨어졌다가 낙폭을 줄여 4만 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달 최고가였던 6만 4천여 달러에서 반토막 수준까지 떨어진 겁니다. 박혜린 증권부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앤마켓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기업 이슈 대신에 시장 흐름 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박혜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정말 또 가상화폐 시장이 폭락하면서 많은 분들이 낙담을 하고 계신데 현재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어제 4천만 원 선까지 내려앉았고 이후 소폭 상승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방송하는 지금 시각 기준으로는 5천만 원 선 초반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이달 가상화폐 시장 상승세를 주도해온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캐시 등도 크게 하락을 했는데 지난 12일 180만 원 위로 올라섰던 비트코인 캐시의 경우 약 일주일 만에 반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코인이 크게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어떤 코인이 얼만큼 내려앉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 무색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어제를 기점으로 이제 폭락장이 시작이 된 거냐 아니면 잠깐 이제 조정이 나온 것이냐 이 부분인데 좀 어떤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까? 네, 네티즌들 사이에선 비트코인 시즌2가 끝났다. 시즌3를 기다려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지난 2018년과 같은 폭락장이 재현될 것이라고 보는 건데 현 시점이 정말 시즌2의 끝일지는 아무도 사실 예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뉴스에서도 여러 차례 거론이 됐었는데 돈나무 언니로 잘 알려진 캐시우드 아크 인베스트먼트 CEO는 현지 시간 19일 블룸버그 TV 인터뷰에서 혁신이 세일 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비트코인이 개당 50만 달러까지 갈 것으로 여전히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지금이 가장 좋은 매수 시기라고 보기도 했습니다. 사실 위안이 될 수 있는 말이긴 한데 요즘 또 흐름을 보면 또 불안함이 워낙 또 잠식을 한 시장이다 보니까 위안이 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또 2018년에 또 한 차례 큰 폭락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기와 비교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일단 그때와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기관 투자자가 지금 대규모 자금을 시장에 넣었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도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이 급락하기 한 달 전부터 가상화폐 대신 금 투자를 늘려온 것으로 감지되고 있습니다. JP모건은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선물과 펀드에서 돈을 인출해 금에 넣기 시작했다라고 밝혔습니다. JP모건은 지난달 비트코인 선물 시장은 지난해 10월 이후 상승세가 시작된 이후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라며 기관들이 계속해서 포지션을 줄이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뭐 사실 비트코인을 두고 디지털 금이다 이렇게 부르는 긍정론자들도 지금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렇게 변동성이 확대되니까 금 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비트코인 펀드에서 인출된 자금이 금 관련 상장지수 펀드로 유입되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JP모건은 기관들은 비트코인의 최근 6개월 상승세가 끝난 것으로 느끼는 것 같다라고까지 말하기도 했습니다. 뭐 저희가 함축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다른 대체 자산이 많은데 왜 하필 금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박 기자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금은 사실 대표적인 안전 자산이죠. 그래서 가격도 다른 자산에 비해 급 변동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금과 진짜 금을 두고 갈팡질팡하던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하나둘 다시 진짜 금을 찾고 있는 이유도 여기 있는 겁니다. 오늘 KLX 금시장에서 1kg짜리 금 현물의 1g당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54% 오른 68,550원에 거래
거래를 마쳤습니다. 나흘 연속 상승을 하며 연고점인 지난 1월 6일 가격에 바짝 다가선 상황이고 국제 금값 또한 당연히 오름세입니다. 블룸버그는 가상화폐 시장으로 몰렸던 돈이 변동성이 적은 금으로 이동한다라고 진단을 하며 세계에서 가장 큰 금 ETF인 SPDR 골드 트러스트가 최근 금 매입을 늘려 보유 중인 금이 총 1,028톤에 이른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럼 금 시장이 이렇게 잘 가고 있다고 하니까 금 투자는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됩니까? 네, 일단 금에 직접 투자할지 간접 투자할지부터 먼저 정해야 합니다. 네. 직접 투자라고 하면 골드바를 사서 보관하는 게 가장 대표적이고요. 예. 간접적으로 하려면 금 ETF에 투자를 하거나 금 통장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금을 캐는 금광 회사들의 주가가 이 금 가격 상승과 함께 같이 오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금광 회사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뭐 옵션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어떤 게 더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네, 투자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 골드바는 금은방이나 한국금거래소 등 민간 유통업체나 시중은행을 통해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예. 단 살 때 이 10%의 부가가치세가 붙고 제작비와 유통수수료 등 5% 정도 더 내야 하니까 사실 실제 금 시세를 보고 사러 간다고 생각해보면 사실 비싸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근데 뭐 이런 식으로 구매를 하면 이제 집에 금괴를 왜 저희가 영화에서 보듯이 이렇게 쌓아놔야 하는 건데 이게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 게 좋을까요? 직접 골드바를 이렇게 보관하고 구매하고 보관하는 게 부담되는 분들이라면 금 통장을 만드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 투자자는 원화를 예금을 하지만 잔액이 국제 금 시세와 환율에 연동돼 바뀌는 방식인데요. 금 통장의 장점이라고 하면 소액 투자가 가능하고 또 원할 때 언제든 환매할 수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단 다른 통장처럼 예금자 보호는 되지 않는 점 참고하셔야 되고요. 세금 부분에서도 매매 차익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가 붙고 매수 매도 시 2%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게 좀 장점으로 꼽힐 것 같은데 또 다른 방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한국 거래소를 통해서도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주식처럼 HTS나 MTS를 통해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 1g 단위로 거래를 할 수 있고 이렇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소액 투자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접근성이 좋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거래 수수료는 0.6%로 금 투자 방식 중 가장 저렴합니다. 원하면 실물로도 인출할 수 있는데 이때는 10%의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조금이라도 싸게 사는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마포에 가는 겁니다. 서울 마포고요? 네, 맞습니다. 조폐공사가 지난해 말 마포 사옥에 매장을 만들어서 이 금괴를 직접 판매를 하고 있는데 여기 직거래 매입 창구에 가면 1에서 1.5% 정도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 쇼핑몰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6월 말까지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하고요. 그렇군요. 네, 한 1% 정도 할인한다고 하는데 보시다시피 제가 여러 온라인 쇼핑몰을 비교해 본 결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었습니다. 금괴 매입 단가가 커질수록 이렇게 적지 않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아는 고액 자산가들은 금 재테크 수단으로 아름아름 조폐공사를 찾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변동성 시장 속에서 금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 짚어봤습니다. 증권부 박혜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These cars also bring an Audi design language that the world has never seen before. And the RS e-tron GT is the technological spearhead of Audi Sport's electrification offensive. It's actually the first all-electric sports car from Audi. 네, 플러스팩 이지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이 기자, 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보죠. 네. 홍길동의 모험, 오늘은 굉장히 키워드가 건전합니다. 아쉬우십니까?
뭐 상관없습니다. 네, 건전한 키워드를 좀 준비했는데 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던 홍길동 얘기 다들 아실 겁니다. 그간 홍길동처럼 매도라고 부르지 못했었던 증권가에서 파라라를 외치는 모험을 하고 있어서 키워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매도를 매도라고 하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일단 국내 증권사들이 매도 보고서를 내는 것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 국내 10대 증권사의 매도 의견 비율은 0.3%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증권사들은 대부분 매수, 그러니까 사라는 말만 한다는 것이고 또 이것도 아니면 현재 주가보다 낮은 목표 주가를 제시하면서 사실상 매도 의견을 내는 방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매번 주로 사라고만 하던 증권사들이 이례적으로 팔라고 했다. 뭐 배경이 궁금해지는데 일단 어떤 종목인지부터 먼저 얘기해 볼까요? 네, 일단 어떤 종목인지 표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표가 나오고 있죠. 자, 보시는 것처럼 뭐 메리츠증권, 메리츠화재, 뭐 하나생명, HMM, 페노션 등이 있는데요. 일단 메리츠증권과 메리츠화재, 하나생명 같은 경우에는 노골적으로 팔아라라는 매도 보고서를 낸 것이고 나머지 종목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주가보다 낮은 목표 주가를 제시하면서 우회적으로 매도를 말한 것들인데요. 이미 뭐 주가가 더 이상 싸지 않다라는 분석들을 좀 내놓으면서 이런 목표 주가를 제시했습니다. 그렇군요. 갑자기 왜 매도를 외치기 시작한 걸까요? 우선 개인 투자자들의 영향력이 최근 들어서 부쩍 커진 것이 하나의 이유가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네. 종목 보고서는 대부분 무료이고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하나의 투자 지침서로 통하는데 이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살 때는 알려주고 팔 때는 알려주지 않는다 이런 불만이 있었고요. 이를 잠재우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까지 재개됐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견이 나올 시기다. 또 지난해 불장을 거치면서 종목별로 급격하게 상승한 경우가 많은 만큼 이런 매도 보고서가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주가가 고점을 찍은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이 주로 사라는 위주의 보고서를 내왔다는 걸 우리 투자자분들도 좀 체감을 하실 텐데 그간은 왜 그래 왔던 건가요? 일단 암묵적인 관행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매도 리포트를 내면 기업들이 애널리스트 탐방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사례들이 좀 많았다고 하고요. 또 여기에 증권사들이 뭐 인수합병이나 상장 업무 등을 따내야 되는 만큼 기업이나 또 타 부서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매도 의견을 내는 경우에 뭐 투자자들이 항의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매도 의견을 망설이게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데요.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뭐 중립이나 보유 등의 의견을 낼 경우에 이걸 매도 신호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볼까요? 네. 샤넬 안 사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뭐 요즘 뭐 샤넬 오픈런이다 해서 사람들 엄청 몰리는 거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MZ세대 얘기인데요. 아예 안 사는 건 아니고 샤넬 같은 구명품 대신에 신명품, 새로운 명품을 사고 있어서 이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샤넬이나 뭐 루이비통 이런 게 구명품이고 신명품이 따로 있나 보죠? 네.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일단 요즘 트렌드를 모르시니까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예. 네, 사진이 요거 보시는 건데 이런 로고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글쎄요, 저는 뭐 처음 봅니다. 네, 이게 뭐 옆에 나와 있는 뭐 아미라는 제품인데요. 빨간 하트에 알파벳 A가 붙은 로고로 유명한데 작년에 가장 인기가 많았던 아미라는 브랜드인데 티셔츠나 니트의 가격대가 40만 원에서 60만 원 선인데 절대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샤넬이나 루이비통과 비교하면 저렴한 수준이고 상대적으로 디자인도 좀 심플하고 세련됐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뭐 기존 구명품의 요란한 디자인이나 또 높은 가격에 조금은 부담을 느꼈던 10대에서 30대의 젊은 층들이 이런 브랜드들을 선호하고 있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아미 하니까 무슨 BTS 떠오르는데 그거랑 관련이 없는 거죠? 아미, 그 아미는 알미고 이거는 아미입니다. 그 아미는 알미였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아미 말고 또 유행하는 뭐 그런 명품 브랜드가 더 있습니까? 네, 하나 더 있는데요. 또 하나 더 준비를 했습니다. 사진을. 네. 일단 얘기하시죠. 네, 그 메종 키트나라는 브랜드가 또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브랜드 로고가 여우 로고인 건데 몇 년째 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남자친구를 사줘본 적이 있어서 좀 잘 아는 브랜드인데요. 삼성물산에 따르면 이 매년 매출이 상승하고 있는 이 브랜드는 올해 1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누계 매출만 전년 동기 대비 96%나 좀 늘었다고 합니다. 또 준 명품으로 자리 잡고 있는 컨템포러리도 준 명품, 신명품의 하나로 꼽히는데 반팔티 한 장의 가격이 10만 원, 20만 원대라 일반 의류 브랜드보다는 비싸지만 그래도 막 생계를 위협할 정도로 비싸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MZ세대가 이렇게 신명품에 열광하는 이유는 어떻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우선 MZ세대의 지갑 사정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통계청에 좀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준비가 됐을까요? 네, 이렇게 뭐 당연한 얘기지만 20대, 30대의 평균 소득이 좀 적은 편입니다. 또 기성세대가 조금은 풍족함을 누렸던 것과는 달리 상대적 빈곤을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정신적인 허세를 충족하면서도 생활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소비
소비를 하고 있다.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또 알아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옷에는 특징적인 로고들이 좀 있었죠. 예.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면서 얼굴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브랜드로 자기 자신의 어떤 정체성 이런 것들을 표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MZ세대의 특징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다른 나라 MZ세대도 비슷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프랑스나 유럽 현지에서 이런 신명품들이 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합리적인 가격과 또 현대적인 감성으로 소비자들을 사로잡고 있고 국내에서도 특히 여성보다는 남성들에게 더 인기가 많은 만큼 앞으로 또 성장세도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플러스픽 이지호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중국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는 기준금리가 동결된 가운데 혼조세로 마쳤는데요. 상해 종합지수 홀로 0.11% 약보합권에 마감한 반면 선전 종합지수 0.35%, 창업한 지수 0.93% 상승했습니다. 이날 중국인민은행은 사실상 중국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우량 대출금리 1년물을 3.85%로 동결했는데요. 작년 5월 이래 13개월 연속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이 밖에 주택융자 기준금리가 되는 5년물 역시 4.65% 그대로 유지했는데요. 4월 생산자 물가지수 호조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지 않다는 평가 속에 기존 통화정책을 이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중국이 가상화폐 유통을 금지하겠다고 밝히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한 점도 오늘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는데요. 중국인민은행은 전날 금융기관과 결제회사의 가상화폐 사용을 공식적으로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업종별로는 기술주가 부진했습니다. 중국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주요 일정 전해드립니다. 먼저 내일 식약처에서 모더나 백신에 대한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 그룹 방탄소년단의 새 영어 디지털 싱글 버터가 내일 오후 1시 전 세계 동시 발매되고 글로벌 일정으로는 미국 상무부 주도의 2차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점검 회의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 전해드리겠습니다. 간밤에 암호화폐 시장 붕괴 속에서 투자자들에게 더 큰 고통을 준 것은 바로 거래소의 시스템 오류였습니다. 업비트와 빗썸은 이 트래픽이 급증한다는 이유로 일부 가상화폐들의 입출금 서비스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같은 날 미국의 코인베이스나 또 다른 거래소인 바이낸스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이런 거래 차질 사태는 한국에서 이달만 벌써 4번째입니다. 이 수백억 원이 단 몇 분 만에 오르내리는 상황에서 제때 넣지도 제때 빼지도 못하니 투자자들은 애가 탈 수밖에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만약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일어났다면 회사가 문을 닫는 일도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곡소리 나는 투자자들과는 달리 거래소들은 한박 웃음입니다. 투자업계에 따르면 올 1분기 업비트를 소유한 두나무의 영업이익이 5,440억 원으로 지난해 연간 실적의 6배가 넘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수익 속에서도 서버 증설이나 서비스 품질에 대한 논란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데 그런데도 가상화폐를 금융으로 보지 않는 정부. 야권에 문제가 없는지 공정위를 통해 검토하겠다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회에서 만들어진다고 하는 가상자산법도 시세 조종 금지나 해킹 방지 의무 수준의 소극적인 내용만 담겨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네, 가상화폐가 화폐로서 가치가 있느냐, 금융으로 봐야 하느냐,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이런 학술적 논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거래소는 바로 우리 정부의 사업을 등록했고 그런 거래소로 인해 한국의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뿐입니다. 뉴스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